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4일 한홍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오래간만에 반어법 행자 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62탄이네요. 오늘 그 정리할 사람은 뭐 저도 진작에 뽑아놓고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을 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정말 중요한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변신을 참 뭐 현대에서 뭐 그대의 변신은 무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변신을 참 많이 했어요. 파란만장한 변신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예, 한번 꼽아봅시다. 자, 3.1운동에 참가해서 타형을 맞았어요. 뭐 젊은 나이지만 3.1운동에 참가해서 그랬으니까 뭐 이거 민족 진영에 섰죠. 그런데 직업을 갖게 된 게 뭘까요? 경찰이 됐습니다. 일본 순사가 됐어요. 3.1운동에 참가했던 독립문세 불러서 타형을 당했던 사람이 일본 순사가 되고, 일본 순사가 돼서 뭐 독립군 토벌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다가 평안도에서 그러다가 만주국에 가서 순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경부, 그러니까 지금 계급으로 치면 경감인데 일제시대 경부는 지금 경감보다 훨씬 높죠. 경정이나 뭐 시시한 총경급쯤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부를 하다가 만주도 건너와서 만주에서는 뭐 이사관, 참사관까지 했으니까 그 만주에 있었던 경찰관 중에서는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 고향에 갔더니 옛날 경찰을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서울로 튀자. 뭐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경찰에 들어갔어요. 경찰에 들어갔다가 4.3 사건이 터지니까 제주도에 파견이 됩니다. 제주 도경국장으로 파견돼서 제주도에서의 경찰에 의한 학살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경찰 학살은 만주에 있을 때의 경험을 살렸어요. 만주에서 이 독립군 토벌,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을 토벌하고 또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 부대를 쫓아 토벌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주국에 있는 조선인 경찰 중에서는 토벌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다가 제주 4.3 사건이 나니까 산사람들 토벌하는 걸 얘가 잘해. 제주도의 만주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제주에 가서 학살을 주도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계엄령을 처리하는 계엄령은 원래 군이 전면에 나섰지만 그 송유천이가 이제 그건 좀 지식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 도경국장이었던 홍순봉이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도경국장으로 제주도를 성공적으로 진압해 갈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친일 경찰들이 헌병으로 도망가죠. 도경국장 신분으로 있으면서 헌병으로 들어갑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무관인데 경무관이면은 지금도 별로 치잖아요. 근데 헌병으로 가서 소령으로 임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을 굉장히 이 경찰에서 헌병으로 간 사람들을 군에서 계급을 굉장히 낮게 줬어요. 그래서 소령으로 임관을 했다가 금방 중령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군에서 뭘 하느냐,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민간인 학살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간인 학살을 해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담당한 게 있고, 그 다음에 CIC가 담당한 게 있고, 헌병이 담당한 게 있고, 일반 군이 담당한 게 있는데 이때 그 홍순봉이는 헌병으로 갔어요. 헌병 사령관은 누구냐? 바로 그 제주도에서 연대전 했던 송유찬. 헌병 부사령관이 누구냐? 도경국장했던 홍순봉이에요. 그래서 송유찬, 홍순봉이가 헌병의 초기 그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 헌병의 지휘부를 형성을 하면서 민간인 학살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 민간인 학살을 하고 호남에서 이제 부산 쪽으로 가면서 진주 마산에 민간인 학살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치안국장에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헌병을 예편하고 다시 경찰로 돌아와요. 그래서 조선총독부 경찰, 일본 만주국 경찰, 그 다음에 미 군정 경찰, 대한민국 경찰, 그러다가 헌병, 그러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치안국장을 했는데 치안국장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치안국장 때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부산정치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부산정치파동에서 악역을 맡아야 하는데
자기가 못 살겠다고 뒤로 빠지는 바람에 석 달 채우지 못하고 2달 조금 지난 다음에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순봉이가 잘리고 난 다음에 바로 계엄령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치안국장을 할 때는 좀 뭐랄까, 그래도 부당한 명령을 이행을 안 한 걸로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잘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또 이번에 변신이 놀랐습니다. 증권계의 거물이 돼요. 본인 얘기로는 증권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자유당에 있고 경찰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 증권 합시다 해서 이제 거기 묻어 들어가서 증권회사 사장이 되더니 증권협회 회장이 되고, 바로 그 유명한 증권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크에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잘 밝혀져 있지는 않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윤응상이라는 사람인데, 그 증권 파동의 주역이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무죄를 받고 나와요. 무죄 받고 나왔는데 윤응상하고 손잡고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잘렸어요. 그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또 제2의 증권 파동이 온다 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잘립니다. 그러고 그 이제 역사 그 주요 무대에서는 사라진 셈이 됐고, 70년대 들어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98년인가, 지금 제가 갑자기 출생 연도가 헷갈리네요. 98년인가 97년이나 뭐 그쯤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 당시에는 50살 전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사건을 그렇게 치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학살자에서 증권계의 거물.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인생을 산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간도에서 경찰대입니다. 조선에서 경찰대는 사진이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뒤지면 혹시 훈장점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도에서 경찰할 때의 모습이고, 이거는 아마 그 제주 도경국장을 할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치안국장에 임명될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안국장 임명될 때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죠. 아마 그 나중에 증권계에 있을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경찰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홍순봉이 치안국장 때 사진이 요걸로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게 같은 사진이 석 장이죠. 하나는 가운데 거는 그 사진을 갖고 초상화 그린 거고, 그 홍순봉이 증권협회 회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할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많이 말랐죠. 나이가 들어서 70대 후반의 홍순봉의 모습,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홍순봉의 집안은 평안도 출신인데, 평양 바로 옆 동네니까 평양 출신이라고 해도 되겠죠. 평양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양반일 뿐만 아니라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평안도 출신이 생각보다 문과에 급제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저 출신 지역으로 통계를 낸 거는 그 영조대 이후만, 그 국조방목이라고 문과 급제자의 출신지, 본과는 적어놨는데 출신지는 그 정보가 이제 영조 이후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출신지 통계를 낸 게 문과 급제자 중에서 이제 전부 5,191명, 전체 한 15,000명 될 겁니다. 거기서 통계를 냈는데, 평안도 출신이 생각보다 높아요. 비율로 치면은. 16%가 되고, 경상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기 충청보다도 높고, 전라도에는 뭐 2배 이상,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밖의 이 평안도 출신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그러나 문과에 급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벼슬을 실제로 사는 사람이 적어요. 급제는 시켜주고 벼슬 관직을 임명을 안 시킨 사람들이 평안도 출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홍순봉의 아버지는 벼슬을 했어요. 벼슬을 했는데 벼슬도 좋은 벼슬을 합니다. 문과에 급제해서 사관원 정육품이고 사원부 지평 정오품인데, 이런 자리를 청요직이라고 합니다. 홍문관의 뭐 수찬, 교리, 은교, 이제 이런 벼슬보다는 조금 좀 뭐랄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바로 다음 번이
사관원, 정원, 헌납은 문과급제자 중에서 1, 2탄이면 못 가는 자리인데, 그걸 지냈으니까 상당히 이제 좀 능력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 이제 찾아본 거는 홍순봉이가 자기 아버지를 통훈대부라고 했는데, 정삼품 당하관이라고 했는데, 청송골 찾아보니까 통정대부까지 올랐더라고요. 그 옆에 아주 굵직한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이경직이, 김가진.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근데 요 이름 위에 보면 승이라고 돼 있는 건 통정대부에서 가선대부로 올랐다. 품계가 이제 더 올라갔다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이제 그 홍정협은 그 도장이 없는 걸로 봐서 통정대부에 머문 것 같습니다. 홍순봉이 자기 아버지의 벼슬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청송고기록이 중앙에서 나온 걸로 더 정확할 텐데, 그리고 거기 보면은 통례를 지낸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통례라는 게 이제 궁중에서 어떤 그 의식을 할 때 그 예법을 그 관장하고 하는 좌통례, 우통례가 있는데, 그 통례를 지내서 그러니까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품계를 올려준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이게 관직이 실제로 이제 나갔다는 얘기죠. 예, 보면은 임명만 받고 관직에 취임을 안 하는 사례들도 많아서 난 평안도에서 배설했다고 해서 이제 그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 품계 올린 걸 보니까 통례로서 이제 진화 그 무슨 그 행사에 그래서 그 통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설을 올려줬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볼 때는 상당히 평안도에서는 양반인데 재밌는 거죠. 순사, 포졸 아닙니까? 포졸.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그 포졸의 지위가 낮았죠. 그래서 이제 그 홍순봉의 어머니, 그 홍순봉, 그래서 양반집 자식이 포졸이 됐다. 이것도 좀 그 당시의 어떤 신분이나 벼슬, 직업 선택 그런 거에서 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홍순봉이 또 하나 이제 그 특기할 만한 일은 뭐냐면 3.1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 20대 초반에 3.1운동에 뭐 전 거적적으로 많이 참가했고, 그 당시에 면석일을 하고 있었는데 3.1운동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붙잡혀가서 태형을 당합니다. 곤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태형 30대니까 꽤 많이 맞은 거죠. 물론 100대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10대 이상 맞으면은 아이고 이거 이제 뭐 죽어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30대니까 꽤 무거운 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3.1운동 때 체포당한 사람이 28,900명,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헌병한테 태형을 당한 사람이 9,078명. 그다음에 재판에 회부된 사람 중에서 재판에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헌병이 직결 심판격으로 한 거 말고 재판에서 태형 처분을 받은 사람이 1,514명이라서 전부 1,500명이 태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 3.1운동에 참가해서 태형을 받은 10,000여 명 중에 한 사람이 홍순봉이었는데 경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홍순봉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종의 요주인물이잖아요. 경찰서에서 자주 찾아왔다 이거예요. 지서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3.1운동까지는 헌병 통치였지 않습니까? 헌병이 경찰 역할을 했는데 3.1운동이 이제 끝나면서 문민정치, 또 이제 일종의 문화통치라고 불렀죠. 그 이제 문화통치를 그 사이토 총독이 실시하면서 조선 사람 일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게 되고, 그 일반 경찰에는 조선인을 많이 채용한다. 좋은 일자리가 열린다 해서 홍순봉한테 그 순사 시험을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홍순봉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요주인물 격인데 일제가 요주인물에 대한 일종의 포섭 정책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권한 것 같다 했고, 아예 순사가 그 지원서까지 써갖고 와서 순사 시험을 보시오. 그래서 이제 조선인 순사 시험을 따로 보게 될 때 이제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을 해서 이제 순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기의 순사에 대해서도 홍순봉이 자기 회고록에다가 이제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걸 다 다룰 시간은 없고요. 재밌는 거는 홍순봉이가 34년, 35년부터 이제 만주국 경찰이 되는데, 만주국 경찰이 되기 전에 무고를 당해요. 초산경찰서 사법계 주임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을 무고한 사람이 홍순봉이가 뭐 뇌물을 받았다, 이제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무고도 걸렸다는 건 뭐예요? 그 혐의가 없는데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사법당국에서 이 홍순봉을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하고 판사도 구형대로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구형대로 판결했으면 상당히 엄격하게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순봉을 무고했던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초산이라는 데가 인심이 박한 동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순봉이는 초산이 인심이 박한데 자기가 초산을 떠날 때는 전임자가 초산을 떠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박대를 하고 선물리하고 준 거에 그 과자니까 이거 맛있게 드세요 하고 줬는데 열어보니까 말똥만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가 갈 때는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진심으로 환대를 했다. 뭐 그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홍순봉이 이제 이런 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순봉이 그 후에 조선총독부 순서에서 만주국 경찰로 그 전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주에서 토벌의 경험을 썼죠. 조선총독부 경찰을 할 때도 토벌을 했습니다. 독립군들이 압록강을 넘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마주 싸워갖고 공을 세웠고 그 공을 어떤 공을 세웠냐면은 이 만주국 건국 기장이란 거 뒤에 사진이 있는데 그걸 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총독부에서 있다가 이제 만주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역할들을 한 걸로 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죠. 친일 그 백선엽도 여기 친일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 보고서. 이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 민간이지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오랜 노력 끝에 친일 명사전을 냈습니다. 둘 다 홍순봉은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보면은 1898년생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 대동군 남형제 산면 고천리 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 대동 사람인데 평양보 바로 붙어 있는 데죠. 그래서 그 면서기로 있다가 3.1운동 이후에 1919년도에 순사시험에 합격을 했고 21년에 순사부장시험. 순사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진급시험입니다. 뭐 지금 그 당시에는 순사가 지금 순경이고 순사부장이면 경사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급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경부보에 합격을 했고 경부보면 지금으로 치면 경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경위까지 경부까지 올라갑니다. 경부까지 올라가고 경부도 조선총독부 경부도 있으면서 32년부터 35년 동안에 초산경찰서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때 만주국 정부로부터 만주국 건국 공로장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선총독부 시절에 받은 겁니다. 바로 만주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독립군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활동을 하는데 그걸 토벌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 압록강 건너가서도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주국으로 이제 그러다가 아예 만주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죠. 만주국 경찰한테 스카웃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주국 경찰로 가서 37년도에는 간도성 경무청 사무관이 되고 그 다음에 39년도에 간도성 의용자위단 결성식에 이제 참가했다 하는데 의용자위단의 어떤 뭐 배후나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겠죠. 의용자위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김일성 부대 쫓아다니는 민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김일성 부대 때문에 세 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바로 그 유명한 악명 높은 간도 특설대. 그게 만주국 군이 만든 거고요. 만주국 민간에서 만든 게 간도성 의용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간도성 의용대가 이제 민간에서 의용자위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특무경찰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홍순봉이 그 특무경찰대도 지휘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경찰, 민간, 군에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홍순봉이 간도 특설대는 관계한 것 같은 관계했다는 자료가 안 나오지만 의용자위단하고 그 특무경찰대는 중요하게 관계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만주성 만주국 간도성 경무청 이사관에 임명이 되고 중앙고등경찰학교에서 교관이 되는데 거기서 만주 형법총론이라는 걸 책도 쓰고 강의했다고 그래요. 그 책은 지금 뭐 도서관에 어디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주가 제가 이제 그 죽어있던 말을 살려서 일본에서 많이 썼지만 한국에서는 죽어있던 말을 살려서 요새는 많이 쓰는 말이 법비입니다.
그 만주가 도둑놈들 소굴 아니에요. 비적들 소굴인데 뭐 온갖 비적이 다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 마적이고 뭐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에 물들었으면 공산비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그 주장이 강하면 정치비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적이 많은데 그 만주에서 비적 중에서 으뜸이 법 갖고 장난을 하는 법비다. 이제 하는 말이 있어서 그 말이 재밌기도 하거니와 한국에서 그때 김기춘이가 이제 날뛰기 시작할 때 그걸 법비라는 말로 이제 그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비들의 천국이었던 만주국에서 조선 사람이 형법 총론을 만주국 경찰학교에서 강의하고 책도 썼다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홍순봉이 그 분야에 능력이 있었던 거라고 물론 안 좋은 쪽이지만 능력이 있었다고 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순봉이 대졸 출신이 아니거든요. 경찰 중에는 뭐 제국대학 출신들도 많이 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학력으로 친다면은 무학에 가까운 사람, 독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그 저술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될 때 이제 그 만주국 국무원 충무청 홍보처 참사관으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순봉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이 그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아까 그 보고서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특히 이 만주국 공로장 아예 그 일종의 훈장을 받은 거죠. 훈장을 받았다는 그 기록이 우리 국가기록원에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가 됐는데 거기 이제 판단을 살펴보면은 홍순봉은 그 이제 순사부장 시험에는 수석 합격했고 경부고시에도 합격해서 이제 경부에 그 올랐으니까 상당히 고급 그 경찰이 됐고 국경 제1선에서 항일운동 세력을 적극적으로 진압했다. 우리 조선혁명군을 진압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초산경찰서로 옮기고 그것도 그 만주사변에도 적극 참여해서 그 공로로 만주국 건국 공로장을 받았다. 만주에 가서 만주 경찰로 가서 15년 조선에서 15년간 재직하고 만주에서 이제 10년간 또 그 경찰을 했어요. 그래서 항일운동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간도성 의용자위단을 후원했다. 그다음에 그 흥하청년구락부를 그 결성했다. 중앙고등경찰학교에서 교관검 연구원으로 이제 있었다. 만주국 형법총론이라는 저서도 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에서 15년, 만주국에서 10년간 경찰을 하면서 아주 친일 통치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 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이 친일 진상 규명 그 보고서는 친일 명사전하고 다릅니다. 친일 명사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갖고 뽑았고 인원도 친일 진상규명 보고서 친일 명사전이 4,500명쯤 되는데 여기는 한 700명, 8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흉악하고 자료가 남아있는 사람들만 선정이 되는데 홍순봉 선정됐고요. 뭐 당연히 백선엽도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주국 건국 공로장이에요. 이게 만주국 깃발이고 왕도 낙토 대만주국 그리고 마지막 황제 부위를 내서서 세운 괴뢰국가죠. 홍순봉이가 이제 토벌을 했었던 게 바로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이끌던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당치호, 뭐 중국식 발음으로는 당치호인데 당치호의 그 윤영성 자위군, 그 동북항일의용군, 뭐 이런 부대를 토벌하는데 또 이제 앞장섰고 왕봉각 부대도 이제 토벌하는데 앞장섰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이 경험, 요거는 이제 초기 독립 뭐 30년대니까 초기라고 할 수는 없죠. 20년대 독립군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30년대 초반에 좀 지금으로 치면 압록강 쪽의 독립군입니다. 조선의용군은. 그래서 초산 그 건너편 평안도 그쪽이었고 나중에 간도는 함경도 그 두만강 대안이 되죠. 그쪽으로 옮겨와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38년도에 조선일보가 뭐 신흥 간도성의 조감도라고 이렇게 특집판을 냈고 간도성에서 이제 반국견에 끼는 친일 조선인들을 대폭 소개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홍순봉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됐죠. 그래서 강유가 겸전한 간도성 사무관 홍순봉 씨 해서 간도성에 이제 경찰로서 이제 그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평양고보를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평양고보 졸업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 홍순봉이 자기 책에다가 솔직하게 써놨어요. 아, 자기가 평양고보 다닌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이제 경찰이 됐을 때 서장이 이쁘게, 일본인 서장인데 이쁘게 봐줬나 봐요. 근데 그 서장이 평양고보 교장하고 같은 동네, 그 일본에서 같은 고향 사람이는데 어떻게 했냐면, 야, 얘를 좀 편입생으로 봐주라. 그래서 이제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학교 다니지도 않고 아마 편입생 자격을 얻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서장 생각은 뭐냐면 평양고보 졸업장을 따갖고 그걸 홍순봉이를 일본에 유학을 보내서 경찰 간부로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 저 동창이 뭐 다른 일로 그 저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야 이거 뭐야, 뭐 웬 순사가 이렇게 학교에다 이름만 걸어도 안 나와. 그래서 자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좀 이상하게 평양고보에 적을 둔 적이 있다. 그렇게 책에다가 썼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간도의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홍순봉이 최고, 조선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간도, 아까 간도성 의용 그 의용 자유대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김일성 빨치산을 토벌하는 거예요. 김일성 얘기를 하면 이게 또 길어지는데 짧게만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간도에서 활동하다가 제 박사 논문 주제인 민생단 사건이 터지면서 간도의 대중적인 기반을 중국 공산당이 상실하는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도를 그 빨치산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만주로 갔는데 이제 그때 뭐 얘기가 길지만 조선 독립운동에 조선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조선인들이 조선 독립운동 하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도 끌고 왔다가 그거 잘못된 거다,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 있지,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코민텔른의 방침에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김일성이 나는 국경지대에 가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울 거야, 같은 항일운동을 하더라도 나는 저 북만주에서가 아니라 조선 사람 많은 그 동네 가서 싸울 거야. 그래서 내려온 게 장백, 백두산의 서쪽이죠. 간도는 백두산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중조직, 조선인은 간도가 훨씬 더 많은데 거긴 많이 말아먹었기 때문에 장백으로 나왔어요. 장백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열합원정이라는,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유격대를 자기 근거지를 떠나서 중국 본토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황당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명령에 저항을 김일성이 하지만 뭐 중하급 간부가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열합원정에 뭐 꽁무니에서 따라 나섰는데, 어쨌거나 자기가 활동하던 근거지를 벗어난 거잖아요. 유격대가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김일성 표현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총 몇 번만 뚱땅거려도 백성들의 배짱이 커집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게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유격대가 추전을 하면은 일제 관원들이 겁이 나서 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선 사람들을 착취도 못하고,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유격대가 이제 떠나가니까 조선 사람들 이 항일 조직들을 깨기 시작을 해서 조국 광복회 조직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유명한 해산 사건입니다. 해산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김일성 유격대가 원래 근거지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만주가 겨울에 춥잖아요. 무지무지 춥잖아요. 그러니까 유격대 활동이라는 게 대략 이제 눈이 녹고 산 속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나무 껍질, 뭐 나무 열매라도 따서 먹을 수 있는 게 5월달이 돼야 하니까, 5월부터 낙엽 떨어지면은 또 유격대 노출되고 활동을 못 하니까 낙엽 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9월 말 10월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10월 초까지. 5월부터. 그러니까 한 6개월이 채 안 되게 그 활동을 하는 거고, 겨울에는 뭐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서 숨어 지내다가 눈이 녹아야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38년 말 39년 초의 겨울이 그걸 못하고, 그렇게 어디 숨어서 쉬질 못하고, 그게 유명한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90년대, 이제 97년도에 그 고난의 행군,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한참 어려울 때 그때 갖다 썼지만, 원래는 38년도, 39년도, 38년 말 39년 초에 그 겨울에 김일성 부대가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부대가 이제 활동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는 장백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장백은 이미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간도로 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김일성 부대가 간도에 나타나는 게 39년 초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간도에 일제 경찰들이 하더니 그러니까 저 의용 자위대도 조직을 하고 간도 특설대도 조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고 경찰대, 특무 경찰대도 조직을 하게 되고 10월달에 들어서는 삼성 합동 그 치안 숙정 공작 기념 사진첩. 그래서 이제 저 남만 일대 간도성, 통화성,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삼강성인가 그 세성 통합 이 숙정 공작, 토벌 공작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그 사령관이었던 사람, 노조에다는 한자로는 들야자에다가 이제 부관할 때, 이제 정부통령 할 때 그 부자를 써서 노조의 사령부, 노조의 쇼토쿠, 노부창덕이라는 사람이 이 토벌 사령관이었고 비행기까지 동원을 했고 이 토벌이 이제 엄청나서 많이 깨지죠. 그래서 일본 군이 동원이 된 토벌이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간도 특설대라든가 만주 경찰이 동원이 됩니다. 만주에서는 원래 만주국의 치안, 항일 무장 세력에 대한 대책은 만주국 경찰이 맡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만주 국군이 그 특별대를 만들고 김일성 부대를 잡기 위해서 또 일본군 관동군까지 동원이 된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벌어져서 이 동북항일연군의 사령관이었던 양정우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 토벌에 희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에 있고 이름을 적어놓은 거요. 제가 사진 배치하다 보니까 작아졌는데 그게 다 토벌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의 주요 부대들이 규멸을 당하는데 여기 호랑이 한 마리 살아있죠. 이게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 김일성 부대는 토벌을 면하고 이제 살아남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간도특설대 만들어진 거, 이 백선엽 요사에 논란이 있는 그 백선엽이가 간도특설대의 지휘관 출신입니다. 조선 지휘관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에서 이제 지난주에 특별히 그 얘기를 했었죠. 홍범도대 백선엽 토론이 있었고. 간도성 의용자위단을 만들 때 이제 홍순봉이가 여기 가서 이제 뭐 축사를 했나 뭐 하여튼 식에 참석했나 그렇고요. 우선 이제 만주성에서 이제 김일성 부대를 쫓아다니는데 김일성 부대가 추격에 빠졌다가 반격을 가해서 대승을 거둔 게 있는데 홍기하 전투라고 합니다. 아주 큰 사실은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도 사실은 일제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빠져나가면서 치른 전투인데 본질적으로 홍기하 전투도 같고 전공도 이제 굉장히 큰 그래서 일제의 마에다 중대가 괴멸당해서 마에다 중대원들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있고 그다음에 위정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위정비에서 이제 위정제도 지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로서는 치욕의 패배를 김일성 부대한테 당했고 김일성 부대가 이걸 통해서 이제 간도 일대에서 다시 활동 기반을 쌓아 나가는데 40년이 되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김일성 부대도 겨울을 나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 당시에 동북항일연군의 여러 부대들이 그렇게 됐어요. 양정우는 전사하고 토벌은 심해지고 하니까 겨울은 소련에 가서 나자.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나오자 했는데 소련에 적었더니 소련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련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동유럽에서 히틀러하고 싸우는 거 벅찬데 이 아시아 전선에서 유격대를 받아줬다가 유격대가 돌아가서 싸우는데 소만 국경이라는 게 국경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쫓아오다가 소련 영내로 들어오다가 툭탁하다가 아차 하면은 일본이나 소련의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소 전쟁이 우발적으로 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걸 겁내갖고 유격대의 활동을 정지시키죠. 그래서 이제 백선엽 얘기에서 독립군 없었다, 간도 특설대 할 때 독립군 없었다, 우리 독립군 토벌한 거 아니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 백선엽이 본인이 얘기를 했죠. 거기 조선인 토벌한 거 맞다. 그리고 실제로 주요 부대는 같지만 자녀 부대들이 이제 소수 인원으로 2~3명씩 남아 있었으니까 그거 토벌 계속 다녔었고 또 열하지방으로 간다면 팔로군을 토벌했다고 하지만 팔로군도 항일 세력이고 팔로군 부대 안에 또 조선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백선엽 본인이
자기가 친일파였다는 거, 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저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그 인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백선엽도 인정을 한 걸 갖다가 백선엽의 추종자들이 지우려고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친일명사전에 나와 있는 홍순봉에 대한 그리고 홍순봉이 저 대촌유조라고 이제 창시명을 썼네요. 대촌유조 창시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길게 한 페이지 반에 걸쳐서 홍순봉의 행적을, 그러니까 친일명사전에서는 꽤 긴 분량입니다. 긴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친일을 많이 했고 또 근거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홍순봉 같은 사람은 공적이죠. 일제 입장에서 공적이 뚜렷해서 뭐 친일 그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이제 그 처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아이고 고향에 돌아와서 그 아마 뭐 그 당시 이제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거기 붙잡혀 가서 뭐 무슨 친구 집에 맡겨놓은 보따리 찾으러 갔다가 붙잡혔다고 하는데 뭐 틀림없이 친일 경찰 그 경력 때문이겠죠. 그래서 40일 동안 감금당하고 고문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니까 얼른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이제 뭘 해야 할까, 이제 먹고 살아야 할까 하는데 이 공무원 생활은 지긋지긋한데 길에서 가던 그 지긋지긋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를 만났더니 야 너 뭐하냐 이제 해갖고 그러더니 야 내가 저 경무부장 조병옥하고 친한데 너 이력서 써봐.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써줬더니 덜컥 총경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초기였기 때문에 총경이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몇 명 안 될 때예요, 총경이. 총경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인 총경이 돼서 그 그러니까 주로 그 이제 만주국에서도 교관하고 이제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 경찰학교 부교장인가를 로 임명이 돼요. 부교장도 하고 또 그 치안본부 교양 과장, 그러니까 이 직원들 교육시키는 교육국 교양과장인가 이제 임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리고 이제 홍순봉이가 쓴 책이 경찰법 대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경찰학교 쓰고 이제 그 앞에 김정호가 서문을 썼다고 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홍순봉보다 나이는 한 10살 아래인데 뭐 줄을 잘 서갖고 계급이 높았어요. 여기는 군 출신입니다. 만주에서 봉천군관학교 3기. 백선엽이가 5기일 거예요. 백선엽이가 5기일 거고 백선엽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봉천군관학교 3기이고 만주국에서 격리장교를 했어요. 격리장교를 했고 경찰로 일찍 들어와서 뭐 철도 경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찰 지냈는데 미 군정 경무부 공안국장을 지냅니다. 홍순봉이는 이 밑에서 공안과장을 지내는데 요 무렵에 경찰법 대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경찰 관련 서적으로 나온 해방 후에 나온 최초의 서적이라고 그래요. 홍순봉이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아마 일본어로 된 거 말고 조선말로 된 그 서적이 필요했을 때 그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만주국에서 형법도 강의고 만주국 교관학교 경찰학교에서 교관도 지낸 홍순봉이가 이제 그 역할을 했고 민주경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그거 발간 책임을 했습니다. 제목은 민주경찰이지만 그 당시 경찰이 전혀 민주적이지는 않았죠. 근데 하여튼 이 책을 냈는데 그때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홍순봉이는 나이는 조병욱이가 한 4살인가 많죠. 조병욱이가 94년생이고 홍순봉이가 98년생이니까 나는 이제 홍순봉이가 조병욱이 조금인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2명 꼽는데 2승만 하고 조병욱을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취직시켜준 사람입니다. 취직시켜줬는데 제주 4.3 사건이 나니까 뭐 조병욱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제주 4.3 사건을 아주 강경 진압을 했었던 그 사람인데 누굴 보내냐면 경찰에서 김정호를 보냅니다. 공안국장을 보내는데 아마도 그때 홍순봉이나 최문수가 따라간 것 같아요. 기록에는 확실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뭐 그거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안국장 김정호가 이제 그 경찰 책임자로서 이제 내려갔고요. 내려갔었고. 그런데 이제 그 무렵에 이 민주경찰에 재밌는 자료가 실려요.
홍순봉이가 자기 회고록에 뭘 썼냐면은 만주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이 게릴라들을 이렇게 토벌해야 한다. 경찰 방침으로 냈어요. 조병옥이 아주 좋아하면서 이 경찰 간부 회의에다 돌려갖고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방침대로 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 문건은 안 남아 있는데 이 민주경찰에 고병옥이라는 사람이 쓴 제주도 토벌에 관한 게 있어서 아마 그 4.3 사건 연구하는 분들은 이 고병옥 이름으로 발표된 게 홍순봉이가 작성했다는 그 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고병옥이 누구냐면은 경무부의 수사국 범죄정보과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국에서 아주 핵심적인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주로 그러니까 친일 경찰들이 모여 있었던 게 수도경찰청 사찰과하고 수사과 쪽에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축이었죠. 여기 그 고병옥이는 만주에서는 헌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홍순봉하고는 옆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고병옥이가 총경으로 복직을 하면서 복직한 직후에 나온 게 바로 그 민주경찰에 실린 글이에요. 제가 어제 복사했는데 아까 급하게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병옥이 그 직함을 갖고 제주도도 좀 또 왔다 갔다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별도의 글인지 고병옥이가 따로 쓴 건지 아니면 홍순봉이 글에 고병옥이가 독직으로 체포됐다가 복직을 하게 되니까 명예회복을 하라고 홍순봉이가 자기 친구한테 글을 줘서 그 고병옥 이름으로 발표하게 했는지. 그런데 어쨌거나 그 4.3 전공하시는 분들 얘기는 그 고병옥 그 글이 글대로 이제 진행이 이루어졌다. 즉 아마 홍순봉이가 자기 책에 쓴 거하고 이제 합쳐볼 때 이 만주국 출신 경찰관들 또는 헌병장교 이런 사람들이 경찰에 있으면서 이 진압 대책을 꾸렸고 그 진압 대책을 실행하는 책임자로 홍순봉이가 제주 도경국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도경국장으로 임명될 때는 그 전에 김봉호라는 사람이 제주 도경국장을 했어요. 그 전에는 최천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김정호가 했고 근데 김정호는 만주에 있었지만 격리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토벌을 몰라요. 그래서 새로 앉힌 게 최천이라는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신간회 통영지회 활동을 했던 민족주의자인데 이 사람도 뭐 토벌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안 되겠다 해서 제주 사람으로서 제주도를 잘 아는 김봉호를 경찰청장으로 앉혔는데 이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민을 탄압하는 걸 주저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3명을 거쳐서 4번째로 임명된 게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이라는 건 바로 제주 4.3 사건의 소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 시점에 홍순봉이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홍순봉이가 임명이 되고 그 직후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제주에서의 학살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제주에서 그 학살 가장 많은 피해자가 나온 시기가 홍순봉이 도경국장으로 송효찬이 구현대장으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의 시기가 겹치는데 48년 10월부터 49년 3월 4월까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토벌이 이루어진 시기고 그 시기에 도경국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홍순봉이가 한 게 2가지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 계엄령과 관련된 겁니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이 계엄법이 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송유천이가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정말 계엄령이 뭐 하는 거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계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김호겸이라고 서귀포 경찰서장의 증언인데 홍순봉하고 같이 있는데 송유천이가 찾아와서 계엄령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했더니 홍순봉이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홍순봉이는 만주국에서
실력이 있었고 경찰 쪽에서 이제 이 교관으로 있었고 이런 법률 제도에 그 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순봉이 계엄령이니 포구령이니 하는 것들을 다 대신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에서의 계엄령이 하면 군이 동원돼서 하는 거지만 실은 홍순봉이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다 했다라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 있고 송유찬, 홍순봉이 또 한국전쟁 시기에는 제주도에서는 토벌사령관, 군 쪽 토벌사령관과 도경국장으로 만났는데 한국전쟁 시기에는 헌병사령관과 헌병부사령관으로 군에서 그렇게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계엄령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홍순봉이 서북청년단을 끌어들였습니다. 물론 홍순봉이 부임하기 전에도 서북청년단이 와 있었어요. 87년부터 누굽니까 도지사진의 유혜진이가 자기 경호를 위해서 서북청년단을 끌어들였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 홍순봉 때입니다. 홍순봉 본인이 서북 출신이고 그 서북청년단 그 사람들에서 야야 하고 이제 모았고 그 사람들을 어때요? 일부는 경찰로 또 일부는 군으로 들여보내고 또 나머지는 서청 간판을 달고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서청이 배급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뜯어먹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뜯어먹는데 서청에서는 본부에서는 누굴 등쳤습니까? 제주도 총무국장을 때려 죽이죠. 그거 홍순봉이가 다 가만 보고 있었던 거고 아마 그런 약탈 면허를 홍순봉이가 준 건데 서북청년단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미 군정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나치. 2차 대전 직후에 나치의 만행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만행을 심하게 저지르는 게 KKK였는데 서북청년단 애들은 나치와 KKK를 합친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서북청년단은 유능하며 반미가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공산당 때려잡는다 서북청년단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 서북청년단을 끌어들였고 돌봐주고 또 서북청년단이 이제 뭐 각종 만행을 저질러서 좀 시끄러지면은 군으로 입대시켜버리는 군인 만들어줘서 제복을 입혀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북청년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선혁명군을 토벌했다라고 하는데 조선혁명군의 그 사령 중에 한검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검추가 굉장히 중요한 그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평안도 벽동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평안도입니다. 그런데 일제한테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되고 이제 가족을 인질로 해서 이제 그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홍순봉이 작품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확실하게 증거가 조금 약해서 이제 제가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거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석영이를 잡아들인 거죠. 그래서 최석영이가 제주 4.3 사건에 투입이 됩니다. 4.3 사건에 뭘로 투입이 되냐면은 서청대대라는 게 있었어요. 서북청년단 출신, 평안도 출신들로 부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토벌군 내에서. 이 서청대대의 대대장이 최석영이에요. 한검추. 그러니까 만주에서의 경험이나 만주에서의 악연이 오직에 이어지는 거죠. 아마 조선혁명군을 활동을 했는데 조선혁명군이 참 뒤가 안 좋게 됐는데 조선혁명군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2명 양세봉이가 죽은 다음에 한검추가 있었고 최윤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검추는 이렇게 해서 만주국 경찰에 체포가 돼서 그쪽에서 토벌대 활동을 하다가 제주 4.3까지 토벌대로 내려왔고 독립군의 장군급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명 한검추와 더불어서 양세봉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었던 최윤구라는 사람은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남아서 싸우다가 김일성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같은 조선혁명군인데 한검추가 걸어간 길하고 최윤구가 걸어간 길하고는 참 너무나 다르죠. 같은 조선노영군의 전우였는데 하여튼 그 한검추를 아마 제주도로 끌어들인 거 거의 99% 이 홍순봉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검초를 뭐 부인과 자식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하여튼 부하 51명과 함께 투항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벌 정책이 삼광 정책이라고 불렀는데 모조리 불태우고 불지르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제 그런 그 정책을 썼습니다. 그 이런 정책들이 이 제주도에서도 사용됐고 또 본토에서 민간인 학살에서도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제주도 경찰 그 당시에는 경찰 감찰청이라고 그랬어요. 감찰까지 이름이 좀 복잡하죠. 제주 경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직함이 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과거 직제 따라서 도경국장이라고 하지만 다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제주 경찰청장 또는 제9관구 관구 제도를 도입했을 때 제주가 구관구였어요. 구관구 경찰청장을 했는데 요거 이제 비슷한 사진이 50선거 때 서울에서 사진인데 서울은 기관총을 하늘을 보고 있어요. 기관총을 그 경찰서 앞에다가 걸어놓긴 했는데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이닥치면 사람을 향해서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호겸 증언에 의하면은 제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요 왼쪽 위에 사진이 송유천이에요. 젊었을 때 좀 말랐을 때고 이건 나이가 좀 든 다음에 참모총장 할 때 그 무렵 사진이고 그 뒤에 이연대장했던 한병선 그리고 이제 그 제주 도경국장으로 왔었던 그 김정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병대 사령관 지냈고 나중에 국방장관도 지낸 김성은이라는 사람이고 박정희의 제일 친한 친구였죠. 만주군관학교 1년 선배인가 그렇고 그 5.16을 같이 일으켰던 김동하 이런 사람들이 만주 출신인데 4.3 때는 아니지만 해병대로서 제주도에 오래 주둔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홍순봉 물론 그 만주 출신이고 그래서 만주에서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제주 4.3만 그런 게 아니고 여순 사건도 그래요. 여순 사건 때 토벌대 사령관으로 처음에는 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송호성을 임명을 했는데 송호성은 뭐냐면 이제 이범석 같은 사람은 송호성이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송호성 입장에서는 여순에서 봉기한 병사들도 애국 병사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하고 생각이 틀리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동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명령을 거부해서 항명을 한 건데 그걸 갖다가 총으로 쏴 죽이면 되겠냐. 그리고 정말 동족 상전으로 무력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달래서 투항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고 달래고 그렇게 하니까 위에서 볼 때는 토벌 제대로 안 하는 무능한 자식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독립군 출신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미 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독립군 출신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백선엽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도 건군은 독립군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그런 분위기였다. 이제 백선엽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바뀌냐? 바로 여순 사건에서 바뀌고 제주 4.3에서 바뀝니다. 광복군 출신들 토벌을 못하는 거예요. 민중을 어떻게 죽입니까? 일본군 출신들, 만주군 출신, 특히 만주군 출신들 그거 없습니다. 얄짤 없이 토벌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선엽, 정일권, 김백일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군의 주역으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여순 사건 진압 과정이었던 거죠. 제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제주에서 이제 이 경험이 살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김호겸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얘기를 이제 쭉 쓰죠. 근데 그 만주에서의 경험이라 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집단부락입니다. 집단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뭐냐면 비민 분리예요. 그러니까 유격대가 활동을 하는 게 식량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식량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중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을 이렇게 완전히 집단부락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바깥에는 그 담을 쌓아서 이렇게 막루를 만들고 그 뭐 목책으로 하거나 출입을 못하게 해놓고 출입구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낮에 일 나가는 사람들을 논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만 엄격히 통제를 했다가 저녁 몇 시 전에는 들어오게 만들고 식량은 못 나가게 그 한 끼 먹을 거 주먹밥밖에는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중들을 말려 죽이는 게 바로 이제 그 물과 물고기를 분리시켜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비민 분리 정책인데 이 정책을 그
이렇게 썼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아까 이 집단부닥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담을 여기서 목책을 둘렀는데 제주는 돌이 많다 보니까 돌담을 쌌어요. 돌담을 싸서 이게 이제 이런 돌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에 저 해안가 쪽에 가면은 중산가 하여튼 이런 부닥들이 많이 아직도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함상훈이라고 한민당 간부 지는 사람들 보면은 이 묘안을 제주도 경찰국장 홍순봉의 묘안으로 전 제주도를 보루화하였고 제주도를 방해하는데 이제 일대 공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집단부닥을 도입한 거, 이 집단부닥을 도입한 거를 갖고 백선엽이도 백야사, 백선엽 전투사령부, 야전사령부가 지리산 일대 소벌할 때 같이 써먹었었고, 이 개념이 뭡니까? 이게 이 집단부닥이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전략전 개념이죠. 그래서 빨치산 토벌의 전략이 간도에서 써먹고, 제주에서 써먹고, 여순에서 써먹고, 지리산에서 써먹고, 베트남까지 전파됐었던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있는 토벌 쪽에서 간도의 토벌을 제주도로 이식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홍순봉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홍순봉이가 경찰에서 헌병으로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을 바꿔 입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말이죠. 도경국장을 언제까지 했냐. 경찰 쪽 찾아보면 49년 7월 29일이에요. 7월 29일자로 후임이 임명이 되고 7월 29일자로 경무관 홍순봉을 원회에서 분직을 면함이 7월 29일자로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홍순봉이가 군번을 부여받는 게 6월 29일이에요. 한 달 먼저. 홍순봉이 회고록에 의하면 이게 뭐 참 어찌된 짜장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토벌이 한창인 시기에 경무관이 도경국장이 임질을 이탈해서 헌병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홍순봉도 자기가 군무에서 임관이 된 다음에 치안국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치안국장 2호죠. 2호를 찾아가서 자기가 헌병으로 옮기겠다 했더니 2호가 깜짝 놀라면서 말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군이 그러지 않아도 경찰이 어려운데 홍 국장 같은 분이 경찰을 떠나면 어찌 되겠어. 뭐 좋은 자리로 보내줄 테니까 경찰에 있으셔야 했는데 이미 군에서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치안국장 모르게 경무관이 그것도 제주도에서 토벌이 한창인 때 이 헌병으로 전신을 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발령은 이렇게 났는데, 여기 보면 재미있어요. 이익흥이는 우리가 자세하게 소개했고, 그 다음에 안익조가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안익태의 형이에요. 이 사람도 이거 한번 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 정병준 선생이 이제 뭐 일부 논문을 썼는데, 동경제대를 나왔습니다. 동경제대를 나온 의사예요. 근데 동생이 음악가인데 이 사람은 좀 더 대중적인 음악을 해서 일종의 딴따라 기질이 있어서 악단을 꾸렸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하고 싶은 건 악단이고 생계가 의사예요. 그러다가 악단 하다가 돈 떨어지거나 뭐 곤란해지면 의사도 잠깐 취직을 했다가 다시 악단을 하고 딴따라 그 짓을 했는데, 참 이상한 게 해방이 된 다음에 경찰이 돼요. 그러다가 또 헌병이 됩니다. 헌병으로 이렇게 잘 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다음에 이 사람 부역죄로 총살당했어요. 6.25 때 인민군한테 협조했다는 의미로 그 이유로 총살당했는데 안익태의 형이에요. 그 사람이 있고, 김정채 정판사 사건, 아니 정판사가 아니라 국회 푸삭지 사건 때 맹활약을 했던 수사과장인가 그렇죠. 김홍걸도 경찰 출신이에요. 경찰 출신인데 헌병으로 들어갔고, 백원교 민간인 학살의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전의 육군교도소 소장을 지냈고, 또 군 관련 교도소 소장을 지낸 사람이죠. 박경후도 경찰 간부인데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했고, 여기에다가 윤우경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조금 늦게 나중에 치안국장 지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친일 경찰로 있다가 전신을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보다 앞서서 든 게 전봉덕이 노덕수리. 뭐 아마 경찰로 전신한 얘기는 이제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전봉덕, 노덕술, 홍순봉, 이익흥, 윤우경, 김정채, 백원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기 안익조는 사진을 못 구했고요. 그래서 이제 등등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헌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헌병이 친일파들의 소굴이 되고 헌병 사령관으로 초대 헌병 사령관으로 있던 장흥은 밀려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봉덕이가 헌병 사령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친일 경찰들이 득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송유천이가 헌병 사령관이고 또 정일권이가 이제 곧 참모총장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만주군 출신들이 이제 한국군의 주요 직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홍순봉이는 한국 전쟁이 터진 다음에 전남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호남 전투지구 헌병사령관에 임명이 돼요. 호남 전투지구 사령관은 이응준, 초대 참모총 아니 2대 참모총장인가? 어떻게 되나? 통일부 때 했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이응준이가 있었고 이형근의 장인이죠. 그다음에 가운데는 나중에 국방장관 지낸 신태영.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서는 제일 노장 고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호남 쪽으로 빠지게 되고 홍순봉이가 헌병사령관으로 이 사람들을 보좌하는 역할. 계엄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헌병의 역할이 파워가 막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응준을 따라서 이제 호남 지역을 돌면서 호남 지역에서 이제 민간인 학살하고 특히 광주 교도소. 그래서 이제 조선 종군 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북의 민주조선이나 조선인민보 같은 데 나온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가 많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책을 썼는데 이북 자료니까 믿지 못한다 하는 것과 전쟁 직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신빙성이 있다. 좀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만 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정부의 문서를 많이 노획을 했죠. 인민군이.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평양 퇴각할 때 이제 북한 노획 문서라고 해서 뭐 산더미 같이 긁어서 지금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있고 초기 북한을 연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자료인데 뭐 인민군 애들도 한국 정부가 이제 두고 간 문서들을 다 챙겼겠죠. 그런 문서에 근거해서 조선인민보나 민주신보 같은 게 이제 기사들이 작성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호남 지역 학살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도 2명을 꼽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이사단장을 지낸 이형근. 이형근은 우리도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추정으로만 하지만 대전 형무소 학살의 주요 책임자도 우리도 남쪽에서도 꼽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홍순봉. 제주 4.3으로 이제 아주 결정적인 데다가 민간인 학살 여러 군데에서 호남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광주 교도소 학살의 주요 책임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를 거쳐서 남쪽에서 진주를 거쳐서 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학살을 중요하게 많이 했고 이건 지금 진주에서도 이제 홍순봉이 관련이 있었고 마산에서는 마산 지역 전투사령부를 만들고 거기 이제 헌병사령관으로 이제 취임을 했고 마산 형무소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많았습니다. 마산 형무소 학살은 최근에 또 논란이 됐죠.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사연 아버지가 CIC에 특무상사로 있으면서 그 지역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였고 아마 노사연이 윤석열 아버지 세상 떴을 때 거기 문상을 갖다라고 해서 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을 때 경남 동민일보 김주환 기자가 노양환에 대해서 옛날에 썼던 책에서 자기가 쓴 적이 있다고 노양환의 행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봉이 이제 경남 병사구 사령관이 되는데 병사구 사령관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김종원이가 했는데 김종원이가 계엄 민사부장 하고 또 헌병 부사령관 그리고 이제 경남 병사구 사령관 세 직을 갖고서 이제 휘둘르고 아주 그냥 오만방자했죠. 그럴 때 김정은이 너무 이제 힘이 세다 해서 김정은의 직책 중에서 병사구 사령관, 병사사령관이라는 게 뭐냐면 징집하는데 그러니까 군대 잡아가는 걸 갖고 있으니까 당시 전쟁 한창일 때
군대에 보내고 안 보내고 그 결정권자니까 이제 파워가 막강했죠. 그 권한을 떼어서 홍순봉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순봉이가 그거 하다가 이제 기업민사부장은 거창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회조사관이 조사하러 가는데 거기다가 한국군이 총질을 했잖아요. 조사 못 들어가게. 그게 들통이 나면서 김정은이가 시킨 것이다. 들통이 나면서 김정은이가 구속되면서 아마 그 이제 다른 직책들도 홍순봉이가 물려받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헌병 부사령관은 다른 사람이 한 것 같고 하여튼 이 기업민사부장 기업령 하에서 아주 중요한 직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경찰로 돌아갈 일이 생깁니다.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뭐냐면 이승만이가 48년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돼서 4년 임기인데 그 당시에 국회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대 국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2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승만은 100%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을 하려고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을 당했죠. 그러니까 어쩌구지 하면서 이승만이가 자기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방안을 찾습니다. 전방에서는 전투를 하는데 후방에서는 이제 이 재집권을 이렇게 모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치안국장이 갈리면서 이익흥이라고 그 일본 경찰 출신 이익흥이가 이제 국장을 했는데 이승만 맘에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 부시장으로 아주 내친 건 아닙니다. 서울시 부시장으로 보내고 홍순봉이를 다시 이제 치안국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홍순봉을 통해서 이 직선제 개헌을 관철하려고 이승만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홍순봉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장관이 장석윤인데 홍순봉 그 책으로는 뭐 100% 믿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안국장에 임명되면서 장석윤을 처음 만났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홍순봉을 누가 임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치안국장을 이승만이 헌병에서 찾을 때입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뭐 그래서 이 낙동강에 이제 찌그러져 있다가 이제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치안이 많이 회복됐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헌병이 치안을 담당을 했는데 민간 경찰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출을 한 게 이익흥이를 서울시경국장으로 차출을 해요. 이익흥이는 경찰 하다가 헌병으로 전신을 해서 헌병으로 있다가 옷을 벗겨서 이제 다시 민간 경찰을 맡기니까 뭐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경찰이 이렇게 치안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용으로는 헌병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바로 직전까지 헌병 장교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임명을 했다가 이번에는 이익흥을 치안국장으로 끌어올렸는데 그 치안국장으로 이제 이승만 마음에 들게 안 하니까 치안국장을 갈면서 홍순봉이를 앉혔는데 역시 군에서 찾았죠. 홍순봉이가 쫓겨난 다음에 누가 되냐면 윤우경이가 됩니다. 역시 경찰 출신으로 헌병으로 전신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렇게 치안국장을 한 3대에 걸쳐서 헌병 출신들을 앉힌 적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헌병 치안국장으로 이제 그 홍순봉이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순봉이가 치안국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서민호 의원이 있었습니다. 서민호 의원 사건이 벌어졌어요. 서민호 의원이 전남도지사도 지내고 원래는 보수 의원인데 이제 이승만이 독재하니까 야당이 돼서 이승만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우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흥에서 그랬죠. 고흥인가에서 하여튼 어디 음식점에서 있는데 시비가 붙었는데 군의관이었는데 그것도 서씨예요. 서창선이라고. 그 시비가 붙었는데 군인이 총을 뽑아서 서민호를 쏘려고 하니까 서민호가 이제 이 전쟁 때니까 국회의원들도 호신용 권총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권총을 뽑아서 쐈는데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보면은 정당방위적 성격이 강한데 이승만 정권에서 옳다 저 서민호가 걸렸다 잘됐다 서민호 저거 잡아들여라
사용시켜라. 뭐 이승만이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용을 받았었고요. 요 옆에 서원용은 서민호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호위 경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민호가 이제 이렇게 붙잡혀 들어갔는데 국회에서는 서민호 이거 정당방위 아니냐.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해서 국회에서 석방 결의를 한 거예요. 석방 결의를 했으면 국회가 이제 석방 결의를 하면은 이제 석방 지휘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나 뭐나 절차법이 없다. 어떻게 석방 지휘를 하려는 법이 없다라고 안 하고 미루니까 법원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윤출이라는 판사가 석방을 결정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승만이가 안윤출 저놈을 죽여라. 이제 그렇게 되고, 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법관 제명에서 이제 안윤출 변호사 탈락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민호 사건이 쟁점이 됐는데, 뭐 국회에서 석방 결의를 하고 헌법에는 석방 결의가 나오면 풀어주게 돼 있으니까, 뭐 절차법이 없다고 해서 헌법을 어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윤출이 결정을 했고 법원에서 그 석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승만이 펄펄 뜬 겁니다. 서민호 같은 놈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치안국장 당장 잡아넣어. 엄명을 내렸어요. 치안국장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파 죽겠는 거죠. 국회에서 석방 결의안이 통과돼서 법원에서 풀어준 걸 경찰청장에 치안국장이 무슨 근거로 잡아놓습니까? 그래서 이제 끙끙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사표를 먼저 제출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사표 제출을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뭐 이렇게 안 잡아놓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치안국장으로 있었던 기간이 석 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표를 제출하고 난 다음날 바로 이제 이 서민호 의원이고요. 다음날 이제 어떻게든 잡아넣어라. 뭐 치안국장 서민호를 도로 잡아넣어. 영문도 모르고 멍하니 있는 홍 국장에게 벼락이 떨어졌다.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떨결에 잡아올리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나왔는데 난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홍 국장은 치안국장 제의를 내놓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승만의 부당한 명령을 이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그래도 좀 일정하게는 평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사표를 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들 중에서 뭐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한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그런 지점이 있어요. 민간인 학살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부산정치파동에 적극 협조를 하지 않았고 홍순봉이가 사표를 내고 그 치안국장에 갈리고 그 다음날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 버스 끌고 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부산정치파동은 이제 한번 다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홍순봉이는 치안국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홍순봉이가 조선총독부 경찰 때 조선혁명군 탄압한 거, 그 다음에 만주국 경찰로서 항일무장유국 때 탄압한 거, 제주도경국장으로 4.3에서 민간인 학살한 거, 헌병 부사령관이나 호남지구, 뭐 마산지구 헌병사령관 하면서 민간인 학살한 거, 그 다음에 또 부역죄 처벌에도 관계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그 죄행에 뚜렷하고 대신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은 이 부산정치파동의 협조 안에서 사표 내고 잘리게 된 거, 그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일학살자가 증권계의 거물이 돼요. 그래서 그때 증권계에 투신하고 홍순봉이를 끌고 들어간 사람이 장석윤. 홍순봉이가 치안국장 할 때 내무장관이에요. 장경근. 내무차관 지냈고 그 다음에 내무장관도 지냈고 나중에 살고 난 다음에 그 일본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에요. 이호. 여기도 치안국장의 내무장관을 지냈죠. 그리고 홍순봉이가 도경국장을 할 때 치안국장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증권계로 빠집니다. 증권과 보험으로. 이 사람들이 뭐 증권과 보험에 무슨 특별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증권과 보험이 처음 시작될 때 이런 그 자유당 사람들, 자유당도 보통 자유당이 아니고 내무부와 경찰에서 최고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증권회사 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4.19가 나고 난 다음에 증권협회 부회장이 되고 여기 이제 4.19 후에 증권협회 부회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62년도에 5.16 일어나고 난 다음에 증권협회 회장이 됩니다. 증권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62년 7월 달에 뭐 증권시장의 금우 육성책 이제 뭐 그런 글을 그러니까 기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 무렵에 일어났던 게 바로 증권파동입니다. 유명한 증권파동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증권파동의 주역은 김종필이죠. 공화당 창당 자금을 마련하는데 윤응상 이런 요 사람인데 요 개인 사진이고 윤응상이라는 브로커를 시켜서 이제 엄청나게 증권 조작을 한 거예요. 제가 증권 투자를 하면 좀 더 실감 있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증권을 안 하는 관계로 실감나게 설명을 못 하겠네요. 뭐 이제 대충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한국증권거래소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식회사였는데 공영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 아니고 주식회사였는데 그 주를 뻥튀기해서 팔면서 하여튼 주가 조작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서 뭐 사기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겨서 공화당의 창당 자금으로 썼다와 생각만큼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방해 세력이 많고 작전에 대성공을 거둔 게 아니었다. 하여튼 윤응상을 이제 김종필이가 움직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 홍순봉이가 윤응상하고 한통속이었어요. 김종필과 홍순봉이 틀림없이 관계가 있었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을 갖고 찾아봐야 할 대목이고요. 그런데 증권파동이 이 홍순봉이가 그 전원무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순봉이는 증권파동으로 구속되거나 그런 게 지는 않았고 그래서 드러나질 않았어요. 근데 드러난 사람들, 그 윤응상이 같은 사람들도 이 전원무죄가 나오고 이게 이제 뭐 그야말로 권력과 법원이 협잡을 했다라고 이제 그 얘기되는 사건입니다. 4대 의혹 사건에서 중요한 증권파동이죠. 그러더니 이제 윤응상이가 증권계에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증권파동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고 뭐 할 때 돈이 없으니까 담보로 증권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담보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응상이가 뭘 했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담보를 교체하자. 부동산인데 그런데 그 부동산은 군에서 증발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이게 드네 마네 담보를 바꿔주면 이건 특혜다 아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장에서는 증권이 침체되는데 윤응상이가 막대한 주 몇십만 주를 갖고 증권시장에 들어오면 증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에 일반 또 개미떼들은 윤응상 이 담보 대체를 허가해라. 그렇게 이제 또 요구를 하고 일부에서는 또 이제 그러면 큰일 난다. 증권파동 또 온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이 홍순봉이는 일관되게 윤응상 편입니다. 증권 대체를 받아주자. 그래서 이제 증시가 또 그 파동 직전에 몰리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윤응상의 담보 대체를 허락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해동화재인가 해동생명인가 해동화재 주식이 또 풀리면서 이게 이제 제2의 그 파동 직전으로 가게 되고 그런 속에서 재무부가 홍순봉이를 해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순봉이가 증권협회에서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돼서 윤응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윤응상의 재기를 도우려고 하고 이게 아마 김종필 쪽하고 선이 닿았었고 거기에 대한 견제가 재무부를 통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뭐 그 회고록들의 자세하게 뒷얘기를 안 밝혀놔서 정확하게 재구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측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홍순봉이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몇 달 만에 이제 그 재무부에 의해서 해임이 되는 걸로 증권계에서의 홍순봉의 역할은 이제 끝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했고 그리고 홍순봉 개인한테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점수를 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봉이가 참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지만, 적극적, 치안국장 시절에 부당한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그것은 소극적이지만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평가를 해줘야 할 게 67년 2월 11일에 원폭 피해자 원호협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자기 추대가 된 거겠죠. 홍순봉이가 원폭 피해자들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원폭 피해자들은 합천 사람들이 많고 평택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그 노동자들은 다 38선 이남 출신인데 홍순봉이는 평안도 출신이고 또 징용이 많이 들 때는 또 간도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폭 쪽하고는 제일동포 쪽하고는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누군가가 부탁을 하고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딱 하죠. 원폭 피해자. 우리도 원폭 피해 2세 환우들과 이제 평화박물관도 운동을 한동안 같이 했었고 반환법 시작한 다음에는 거기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조금 관심을 갖고 내용을 아는 입장에서 67년도에 어찌 됐건 간에 정부도 외면하고 다 외면하고 있을 때 원폭 피해자 원어협회 회장을 맡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홍순봉의 말년의 모습이에요. 가정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 이런 나쁜 짓 많은 한 사람들 중에 본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본인 대신에 자식이 일찍 세상을 뜨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근데 이제 홍순봉도 아들을 일찍 잃고 그 바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이민 간 다음에는 행적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사망연도를 확인을 못하고 보고서를 썼던 것 같아요. 출생연도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홍순봉 말년의 모습이고요. 홍순봉이 회고록에 보면은 친일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 친일파 아니래요. 친일파 아니라고 썼는데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장점도 많고 자기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배울 점도 많고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자기 친일파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A급 친일파거든요. 저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나 일반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관대한 입장을 갖고 친일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다른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제가 친일파를 관대한 입장을 갖고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단서를 달아요. 웬만한 거 봐줄 수 있는 거 다 봐주자. 그리고 봐주는 게 맞다. 그런데 봐주는데 이런 사람만 빼놓고 봐주자. 독립운동하던 사람을 밀고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학살한 놈들. 그 놈까지 봐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놈까지 봐줄 거면 그냥 일본 놈들 밑에서 살지. 그런데 홍순봉에는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죠. 거기다 친일만 했습니까? 친일하던 그 경험을 살려서 해방조국에서 동족을 학살한 민간인 학살해서 제주 4.3 사건의 학살 책임자인 동시에 본토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서 주요 책임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제 자본주의 대한민국이 되는 과정에서 역시 증권이 핵심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권협회 회장,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지내는 초기 증권매, 그리고 증권파동에 홍순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회고록에는 윤흥상이가 좀 이상한 놈, 나쁜 놈인 것처럼 썼지만 그 당시 신문기록에는 완전히 윤흥상을 옹호해주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순봉의 변신이 참 놀랍죠. 평안도 양반 출신에서 차별받는 양반 출신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곤장 태형을 맞고 그런데 일본 경찰이 되고 일본 경찰이 돼서는 그냥 경찰 노릇을 한 게 아니라 독립군을 탄압하는 경찰이 되고 그 독립군 탄압 잘해서 만주국에 스카웃되고 만주국에서 또 역시 이 만주 특설대 감도 특설대라는 건 군에서 만든 거고 경찰 영역에서 경찰 토벌대를 이끌고 또 민간에서 만든 의용대 의용단도 의용자위단도 이제 지도를 하고 그러다가 해방이 돼서 경찰로 다시 돌아서 경찰을 키우다가 4.3 사건이 나니까 만주의 경험을 안고 들어간 토벌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만주에서 이 집단부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신 지역인 서북청년단을 끌어대고 그러다가 친일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 제주에서 토벌을 한창 하고 있던 중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지만 쓱 임진을 이탈해서 헌병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쯤은 헌병인 동시에 서류상으로 대한민국 헌병인 동시에 대한민국 경무관이었습니다. 헌병으로 가면서는 계급을 아주 낮춰갔죠.
경무관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높았고 그 당시에도 별이고 지금도 별입니다. 그런데 소령으로 들어갔어요. 소령으로 계급을 완전히 낮춰서 들어가서 헌병으로 있다가 부사령관을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치안국장으로 발탁이 돼서 예편을 해서 치안국장이 됐는데 치안국장이 된 다음에는 조금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부산정치파동에 큰 역할을 맡기려고 갔는데 서민호 파동이 생기면서 서민호 잡아들여야 하는데 거기 미적미적해서 이승만 눈밖에 나서 잘립니다. 나중에 4.19가 난다면 이제 홍순봉이가 아주 길게 이승만의 노망이 나서 그랬다는 거, 그 당시에 비화를 이제 자세하게 저 잡지에다가 글로 쓴 적도 있고 그게 회고록에도 들어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안국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증권계에 투신을 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증권파동의 낙후인물 그리고 제2증권파동을 일으킬 뻔한 뭐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제2증권파동까지 가지는 않고 잘렸죠. 그리고 잘리고 난 다음에는 뭐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회 활동을 한 건 없는데 그래도 원폭 피해자 그 협회를 만들어서 초기의 회장으로서 이제 그 상당히 노력을 한 거. 그거는 뭐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제가 거기까지 찾아보질 못했는데 원폭 협회 자료가 어디 있을 텐데 그거는 뒤져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그거는 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약자들 소수자들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홍순봉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온화하고 사람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그 서민호 잡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거 갖고 끙끙끙끙 고민하고 못된 놈 같았으면 얼마든지 잡아들였을 텐데 이유 잡아놓고 찾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홍순봉이는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나름 노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여기에 국한해서는 맞지만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민간인 학살 또 광주 교도소 또 호남지구 마산지구에서의 그 민간인 학살을 생각하면은 또 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은 참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다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 현대사가 이제 휙휙휙휙 바뀌는 격동의 시대였지만 홍순봉도 마치 저 변검이라고 얼굴 계속 바꾸는 중국의 그거 있죠. 그것처럼 얼굴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친일경찰, 독립운동 참여 친일경찰, 간도경찰, 그 다음에 또 독립군 탄압, 그 다음에 미군정경찰, 대한민국 경찰 돼서 4.3 탄압, 그러다가 헌병으로 변신을 하고 헌병 변신한 다음에 또 민간인 학살을 선택하고 민간인 학살에서 굉장히 많이 민간인 학살을 하다가 또 치안국장으로 변신해서는 나름 나쁜 짓을 안 하려고 그 서민호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잘리고 그러고는 증권파동에 또 개입을 하고 증권계 쪽에 그 흑막에서 이제 뭘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서 놀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은퇴한 다음에는 원폭 그 중요한 사회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행적을 알 수 없는 그 홍순봉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굴곡진 현대사 우리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알 듯도 하기도 한 그런 현대사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잊힌 인물이지만 중요한 반헌법 행위자이고 특히 4.3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4.3의 진압 과정에서 만주군 출신들 또는 만주국 출신들이 투입이 된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리고 이게 본토에서의 학살하고 한국전쟁에서의 학살과 어떻게 이어지느냐에서 아주 핵심 고리를 차지하는 인물 홍순봉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이 홍순봉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힘에 붙이는데 이 작업을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